자, 예시 9강입니다. 188쪽 요 소제목은 양자물리학의 혁명입니다. 양자물리학. 드디어 이걸 주제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왔군요.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네요. 닐스 보어는 양자물리학 이론에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이 혁명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으로부터 단락이 시작됩니다. 편집자가 쓴 그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유물론은 죽었다. 격담한 표로 인용한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폴 데비스와 존 그레비는 20세기에 양자물리학이 가져온 성과를 토대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케티츠가 어떻게 얘기할지 기대가 됩니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질이란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유동적이고도 소극적인 집합을 이루고 있다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 형태를 지니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나무도 되고 돌도 되고 이런 입자들,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그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물질을 이룹니다. 이런 생각은 곧 서양 문화권에서 당연한 사실로 통용되었고 18세기, 19세기의 과학기술 또한 이를 입증하는 듯 했다.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많은 과학 발전을 이뤄냈죠. 다이너마이트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다 그런 틀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유물론을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드는 것은 산업혁명이었다. 자연은 이제 고대 신화에서와는 달리 질서, 조화, 예측 가능성이 지배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게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죠. 가능성이 지배하는 하나의 유기체 또는 기계장치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 유명한 비유가 거대한 시계, 톱니바퀴, 거의 무한정의 톱니바퀴로 이렇게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커다란 시계. 그런 비유가 있어요. 뉴턴의 세계상은 아주 다양한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했고 그런 의미에서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세계상을 처음으로 뒤흔든 사건은 상대성 이론의 출현이었다. 그때까지 확고부동한 기본 단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간과 공간은 이 앞에 예를 들자면 이 성경이 있다면 이거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 공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치 않았던 시간과 공간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단위임이 밝혀졌다. 그 뒤 양자 물리학이 등장해 물질에 대한 종래의 관념마저 그 기본 생각마저 다 뒤집었다.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미시 세계가 거시 세계를 축소해 놓은 것이라는 종래의 생각은 가장 작은 입자, 이거는 큰 걸
막 잘라내면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축소해 놓은 것이라는 종래의 생각은 양자 이론에 의해 무너졌다. 저는 다른 성질이에요. 양자의 세계에서. 그 양자의 세계, 그게 물질에 관계없는 게 아니라 물질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양자의 세계와 그것을 그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세계를 태엽 장치와 같은 기계로 설명하는 뉴턴식의 이론 대신 파동과 입자들이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따르지 않는, 이게 중요해요. 인과관계를 따르지 않는, 이 이름은 이제 기존의 뉴턴적인 물리학 관계에서 보면 이제 환장하는 거지. 이게 당연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모든 게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인과관계가 엄밀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인과관계가 엄밀하게 따르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연결되어 우주를 이룬다는 이론이 지배적인 학설이 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양자 이론은 더욱 담대한 내용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양자장 이론, 퀀텀 필드 테어리는 물질은 애초에 없으며 물질은 애초에 없으며 공이에요. 공.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들의 불규칙한 자극이나 파동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말이 이상하죠? 뭐 없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도 있고 책도 있고 다 확실하게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되나? 근데 이것을 책을 이루고 있는 더 작은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입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책이 되긴 했으나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자극이나 파동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양자 물리학은 객관적인 물리 현실은 그 물리 현실의 관찰자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양자 역학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뉴턴의 기계적 역학에 의한 겁니다. 이게 책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거지. 이게 관찰자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닐스 보의 이론에 바탕을 둔 이른바 코펜하겐 양자 이론은 관찰자가 어떤 대상을 측정하여 그것을 물리학적인 단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대상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관찰 대상과 관찰자, 관찰 대상과 측정 기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이룬 것이다. 객관적인 관찰자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그 물질의 그런 법칙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기존에 알고 있었던 물질 관에 의하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뒤를 이제 말합니다. 양자 물리학이 거둔 혁명적인 성과란 미시세계, 즉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시세계 축소판이 아님을 확인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물질을 쪼개고 쪼갤수록 점점 더 작은 조각을 얻게 되고 그 조각들은 모래알이 아무리 많아도 바위 덩어리와 동일한 구조와 속성을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물질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고 생각했지요. 헬라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원자가 이미 전통적인 의미의 작은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자 구조를 설명하는 최초의 모델은 원자가 태양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줬죠. 그 구조는 비슷하긴 합니다. 핵이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돌고, 그러나 이제는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나 핵 등이 더 이상 물질이라고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모여서 지금 물질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에너지하고 파동이다. 그렇게 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존재죠. 그 입자들은 뒤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자기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라기보다는 장, 필드라고 하는 편이 정확한데, 그런 장이 서로 응집하여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술을 그래서 세계를 기술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술 설명할 저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진 거지요. 원자를 관찰해 보면 물질이 아니라 일종의 비물질적인 포텐셜은 힘의 장 가운데서 물질 입자가 현재 위치에 어떤 기준점까지 이동할 때 힘의 크기를 위치의 함수로 나타낸 양, 소위 위치 에너지. 포텐셜이라 할 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세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포텐셜이 스스로 물질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 장, 이 필드, 그건 개념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손으로 잡아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입자, 어떤 거를 성격이 있는 물질로서 입자는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역학돼서 힘들이 모이고 하는 그 장, 필드, 그게 있는 겁니다. 이 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세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포텐셜이 스스로 물질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 장이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인 셈이죠. 장은 지구의 짧은 순간에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 순간 세계가 새로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이때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 세계의 영향을 받죠. 이렇게 세계가 순간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이전의 상태를 반복하는 활기 없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입자예요. 입자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로 모든 물질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그냥 반복하는 활기 없는 현상인 거죠. 이렇게 이전 것이 그대로 되풀이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어떤 식으로도 그거를 우리가 포착해낼 수 없어요. 어떤 결과가 될 거다, 어떤 길로 갈 거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치 사다리 타기 있잖아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줄과 횡줄과 종, 이 줄이 이렇게 막 체계 없이 막
그려놓은 거 거의 무한의 숫자에 해당할 정도로 해놓은 그 사다리 타기에서 요 위에 있는 1번이 어디로 갈 거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가봐야 이제 그게 저쪽으로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이 사다리도 이 정확한 개념은 아닌 거예요. 이미 사다리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다만 모를 뿐이지. 아마 이런 식으로 부케티처럼 아마를 설명할 것 같은데요. 이미 다 돼 있다. 원인과 결과는 똑같다. 이미 나타나 있다. 근데 제가 예로 든 건데 이게 거의 무한에 가까운 줄의 사다리라고 한다면 이게 결정되지도 않은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과거에는 이 세계가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제각기 늘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죠. 원자, 원소, 주기율표 있죠? 그게 모든 것의 기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라늄, 탄소, 뭐 칼슘, 칼륨 뭐 등등. 전자는 움직인다. 그러나 언제나 같은 전자 그대로이다 라는 게 모토였죠.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 전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자, 뭐 핵 이런 게 잘 들어오지 않죠. 머리에 잡히지 않죠.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실험실에서 제가 있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릴 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시 물질만 우리가 경험하니까 이 미시 이 양자의 세계는 참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포텐셜의 응집, 즉 포텐셜의 물질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확률만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반박하면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반대했다고 하죠. 여전히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그렇지 않아요. 뉴턴의 기계적 역학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이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관계도 뭐 말들은 많이 있어요. 설명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반박하면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죠. 이미 우리가 모를 뿐이지 돼 있는 거다.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어디로 나올지 모르는 거? 이건 아니다. 하지만 물질 구성의 근본 원리를 운이 지배하는 주사위 놀이에 비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원자 안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요. 그리고 뒤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네. 이 5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물리학을 전공한 대가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양자 물리학에서는 세계가 언제나 하나의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존재하면 세계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세계는 나뉘어 있지도 나뉠 수도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양자 이론은 수많은 입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일종의 체계가 생기고 그로부터 점점 더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생각합니다. 일단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무엇이 분화되면서 하위 구조 따위를 만들어내다가 결국에는 입자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주를 관찰하는데 종래와는 전혀 다른 태도예요. 양자 이론에서는 이미 쪼개져 있는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참 어떤 건지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신학자가
신의 숨결이라고 일컫는 것에는 자연과학을 기술할 때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기본 구조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양자 물리학은 비물질적인 기본 구조가 있다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이 비물질적이라고는 하지만 물질에 반대되는 무엇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실은 신의 숨결이니까요. 그렇다면 물질적인 것이란 뭔지 아시겠죠?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늘 대하고 있는 모든 그 물질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란 먹는 것든지 사람들 다 일단 물질적인 것으로 존재해요. 물질적인 것이란 신의 숨결이 응결되면서 아직 생명을 갖추지 못한 물질이 형성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요? 다시 그렇다면 물질적인 것이란 신의 숨결에 연결되면서 아직 생명을 갖추지 못한 물질이 형성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말이 아닐까요? 이거 복잡하게 설명하네. 하여튼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생명이.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숨결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됐고 다시 편집자가 설명합니다. 진화론적 인식론의 기본적인 생각은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 또한 진화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이 등장한 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콘라드 로렌츠가 1941년에 발표한 현대 생물학에 비추어 본 칸트의 선업론이라는 논문이었다. 참 대단하네요. 제목이. 현대 생물학에 비추은 칸트의 선업론. 아프리오리, 선업론, 경험 이전. 그런 것들을 생물학으로 비추어서 본다. 칸츠리리, 칸트의 이론, 폼, 아프리오리, 선험적인, 선험성, im Lichte gegenwärtige Biologie, 현대 생물학을 본 그런 겁니다. 이미 18세기의 칸트는 인간의 지각이 공간, 시간과 같이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직관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험적. 경험하지 않고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유가 지각이요. 그리고 인간의 지각과 인식 능력의 메커니즘, 즉 세계를 인식하는 장치에 대한 로렌츠의 연구는 삶은 학습이다라는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근데 선험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학습이라고 하는 건 다른데, 반대인데 오히려. 로렌츠는 학습이라고 생각했고 칸트는 선험적이라고 봤다는 거고, 로렌츠에 따르면 진화란 인식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로렌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 형식과, 이 말들이 어렵죠. 인간에게 있는 직관 형식. 원래 이렇게 그냥 느낀다는 겁니다. 지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는 것도 그렇고, 만져서 촉감, 이건 파란색이야, 저런 것들은. 그런 것들 어떤 거를 지각하는 형식인 거죠. 직관 형식과 인식의 틀 범주는 인식의 틀. 범주. 이거 지나갑시다. 일일이 이 개념들을 저도 다 잘 아는 게 아닌데 설명하다 보면 뒤죽박죽 돼요. 그냥 잘 안 되는 거는 지나가는 게 책 읽기의 노하우입니다. 틀 범주는 외부 세계와 상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말의 발굽이 들판이라는 환경에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물의 특성에 맞게 발달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지각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도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의 지각은 현실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맞게 적응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은 전체 현실 가운데 자신의 생존의 중요한 부분만을 지각한다. 양자 물리학이 묘사하고 있는 복잡한 현상 앞에 이르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직관 형식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신학적으로도 매력적인 설명이네요. 이 현실, 세계, 이건 우리의 지각, 범주를 넘어선다.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없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양자 물리학이 생물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제 부게트시가 발언합니다. 생물학도 양자 물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요? 이 생물학에서는 양자 역학이 좀 걸거려. 특히 이제 부게티치 같은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텐데, 어떻게 이걸 설명하는지 흥미롭군요. 부게티치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인식론처럼 현실을 이해한다면 생물학이 양자 물리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진화론적 인식론에 따르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으리라는 순진한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과 진화론적 인식론이 닮은 점이죠. 인간을 비롯한 유기체들은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존재한다고 믿는 특정한 부분만을 감각기관으로 지각해서 재구성합니다. 그렇죠. 소리도 어느 주파수 이상 되는 거는 듣지 않습니다. 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점점 청각의 개에 비해서는 떨어지고요. 뭐 그런 것. 특정 감각을 기관으로 재구성한다. 하지만 동일한 대상을 지각하더라도 종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나무를 두고도 개가 보는 것과 박쥐나 벌레가 보는 것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엄밀히 말해 종래 모사 이론에서 처럼 현실이란 유기체가 인식하는 그대로 실제한다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전에는 생명체들의 뇌가 인간을 포함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상을 사진을 찍듯이 지각해서 기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다시 말해 이 세계를 우리의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 이 나무는 내가 지각하는 모습 그대로이다 라고 할 수 없고, 자기 앞에 있는 대상에서 나무라고 표현되는 요소를 지각할 뿐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발상의 전환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나중에는 도대체 실제하는 대상이 정말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들 정도니까요. 예,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이상하게 들리는 건 없습니다. 부케티치가 설명을 잘했습니다. 또박또박 진화론적 인식론과 양자역학의 관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서 잘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게는 뭔지의 설명을
나오지 않아요. 그건 뭐 다른 게 있겠죠. 근데 어떻게 쭉 부게티즈가 말한 전반적인 것을 바탕에 두고 본다면 이 양자역학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말하진 않고 있어요. 그냥 자기 논리 전체를 연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개념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 진화, 뭐 이게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인해서 기존의 물리학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그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빈틈없이 그대로 진행되리라고 하는 결정론 있는 거죠. 부게티즈가 그런 입장이잖아요. 앞에서도 그런 걸로 계속 얘기했는데 이 양자역학은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오히려 신의 말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이 부게티즈가 양자역학을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 한도 내에 설명했습니다. 부게티즈가 좀 더 깊이 알고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